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번 SOSP에 발표된 에올리아 of Fast and Secure User Space Interrupt Based Storage Stack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되게 양이 많고 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편이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디테일을 좀 생략을 했고 좀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저 스페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빠르고 안전한 스토리지 스택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계층들을 이제 묶어서 이걸 이제 스토리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보자면은 윗단에 이제 파일 시스템 부분과 아랫단에 IO 서브 시스템들로 이제 스토리지 스택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토리지 스택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기존 그냥 커널에 구현이 되어 있는 이 스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커널에 구현되어 있는 이 스토리지 스택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만들어내는 인터럽트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의 IO 이벤트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된 커널 공간에서 인터럽트 기반의 스토리지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퍼포스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범용성도 높고 그리고 항상 신뢰되는 대상인 이제 커널을 통해서 요청들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널의 스토리지 스택은 제너럴 퍼포스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레이어들을 통과하게 되고 그 점에서 이제 네, 이런 복잡한 레이어들을 통과하는 데서 오는 비용과 그리고 커널 자체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트랩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로 인해서 이 커널 스토리지 스택은 하이 퍼포먼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보안이나 범용성에서는 장점을 가지지만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지 스택을 설계하는 두 번째 어프로치를 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그래서 만약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커널에서 구현했을 때 비용을 좀 회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저 공간에서 이제 폴링을 통해서 이 스택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U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의 설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SPDK 같은 커널 바이패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디바이스에서 직접 이제 큐를 폴링해서 IO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커널에서는 이제 복잡한 레이어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IO 요청을 보내고 받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레이어들이 되게 가볍고 커널 자체도 바이패스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유저 공간 스토리지 스택 구현들은 커널처럼 이제 신뢰 가능한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안을 좀 보장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이시는 디자인처럼 어떤 프리빌리지드 프로세스를 하나 띄워두고 거기에 IPC를 통해서만 요청을 보내도록 강제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폴링하는 프로세스가 하나의 코어에서 다른 스레드와 함께 돌아갈 경우에는 커널 스케줄러에 의해서 만약에 그 폴링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다른 스레드로 바뀌고 거기서 그 상태에서 이제 IO 완료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바로 다시 그 폴링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테일 레이턴시가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링을 하다 보니 항상 CPU를 사용해야 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CPU 웨이스트도 이런 유저 스페이스에서 폴링 기반으로 구현할 때 생기는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올리아라는 이 시스템은 좀 디자인 스페이스를 바꿔서 유저 공간에서 인터럽트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설계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접근법들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네, 이 스토리지 스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기존 스토리지 스택 설계에 있어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가지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이고, 즉 전통적인 커널과 인터럽트 조합에서 보이는 이 퍼포먼스 문제와 그리고 유저 공간 폴링 조합에서 보이는 보안과 하이
레이턴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유저 공간에서 인터럽트를 받아 처리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저 공간에서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직접 처리하게 만들어서 폴링 없이도 하이 퍼포먼스를 달성하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하이 IO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에올리아에서는 커널을 바이패스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유저 스페이스에 스토리지 스택을 우선 구현하였고 거기에 유저 인터럽트라는 최신 하드웨어 기능을 통해서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시점에 스케줄링이 안 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최신 리눅스 커널에 도입된 고스트 같은 스케줄링 폴리시를 커널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최신 커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6.12입니다. 네, 저희 커널 버전은 똑같습니다. 네네. 네. 어떤 6.12부터 저게 네네 6.12부터 포함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유저 공간에서 스케줄링 폴리시를 직접 정의해서 커널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했고 유저 공간에서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프로텍션 키라고 하는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그 최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커널 인터럽트나 아니면 유저 폴링 방식에서 가지는 파일 시스템이 좀 스케일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그 위에다가 좀 스케일러블한 파일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끔 시스템 디자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리브OS 바로 붙여가지고 직접 파일보다 컴바인드가 리브OS 네네. 그 정도의 스피드가 나 네. 시큐어하고 네. 빌드도 이렇게 프로텍션도 네. 그리고 그 기능을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 메모리가 어드레스에다 붙여버리면 안 돼. 네, 그럼 이제 모두가 다 그걸 되니까. 빼니까 그걸 다 폴링해서 팍 줘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RPC로 물어봐야 네네네. 되고 네. 그걸 유인트로 그냥 네, 그 부분 이제 MPK로 구현을 했고,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 유저 인터럽트로 구현을 했어요. 네네. 네네. 저 MPK로 네네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럼 유저 공간에 스토리지 스택을 설계하기 전에 왜 기존의 유저 공간 폴링 어프로치가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존에 알려진 통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 요인으로, 이제, 이 유저 공간에 폴링으로 스토리지 스택을 구현하게 되면은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널 바이패스로 인한 효과인데요. 네, 유저 공간에서 디바이스에 바로 요청을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성능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폴링이 인터럽트에 비해 비용이 가볍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두 번째 알려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인터럽터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점을 보이기 위해서 간단한 좀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커널 바이패스 라이브러리인 SPDK와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포직스 인터페이스 최신 커널들에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 IO 유링 인터페이스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점을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워크로드는 FIO를 통해서 4K 리드 워크로드를 수행한 결과이고 여기 보이시는 IOU DFL이 그냥 IO 유링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IO 유링을 사용해서 기본 IO 유링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IO 유링 폴링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링으로 계속 체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시면은 그럼 이 결과만 보면은 당연히 폴링이 더 적게 나오네.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점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여기서 어느 요인이 저 인터럽트를 좀 느리게 만드는지를 더 분석을 하였습니다. 디바이스 읽기, 저 트랜스 시점 부위가 네네, 맞습니다. 네네, 시점 네네, 맞습니다. 아유 나머지들은 이제 거기에 커널 뭐 시스콜 들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재밌는 점은 보시면 저기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인터럽트는 사실 600 나노세컨드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나머지 오버헤드는 인터럽트의 오버헤드 자체는 스케줄링에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에서 1.8 마이크로 세컨드나 되는 포션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럽트 자체보다는 스케줄링 폴리시가
별로 좋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스케줄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지를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을 했는데요. 이제 IO가 제출되고 나서 IO 유링의 콜백이 호출이 되기 될 때까지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고, 네, 이제 IO가 제출되고 나면은 갑자기 현재 지금 돌고 있던 그 태스크를 아이들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버리는데 그 이유는 현재 태스크를 IO가 제출되고 나면은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재우고 내가 지금 돌릴 수 있는 다른 태스크를 찾겠다라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같이 돌 수 있는 태스크가 없게 된다면은 이제 IO가 컴플리트 됐을 때 이 아이들 상태에서 다시 원래 컨텍스트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 점에서 이 1.8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아이들로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로 바꿔서 나중에 IO 인터럽트를 받으면은 그 웨이크업 시키고 스탯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의 처리 때문에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가지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유효한 정책인데 혼자만 돌 때 생각하면은 이런 식의 불필요한 레이턴시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워크로드를 설정하기 나름. 네, 무조건 아이들로 바꾸고 다음 태스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없었을 오버헤드인데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저런 네, 비슷한 상황을 찾을 수 있으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마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디바이스가 원래는 대단히 느렸는데 최근에는 4K 리드하는데 한 4마이크로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네. 피지컬 비슷한 그래서 충분히 이제 디바이스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런 오버헤드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아이들로 바꾸지 않아도 되면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그런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1.8 마이크로 세컨드의 오버헤드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현재 이제 IO 서밋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다른 태스크들이 있는지 아니면 CPU를 양보해야 하는지 등을 검사해서 아이들로 바꿀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정책을 여기 추가로 적용하면 이 정도의 오버헤드가 더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논문에서는 액티브 체킹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체킹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이 IO 유링 OPT인데요. 옵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폴리시만 바꿨음에도 네, 그 아까 1.8 마이크로 세컨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폴링과 거의 유사한 수준도 내려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커널 자체를 바이패스하게 되면은 얻는 성능이 이 에올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성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PDK와 비교해도 600 나노세컨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네, 최대 성능인 거죠. 그 600 나노세컨드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럽트에 대한 거니까 사실 맞는 거죠, 여기서. 그것마저도 언제 딱 여기로 와야 돼라는 네,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디바이스가 하나 퀘스트를 받으면 디바이스 리퀘스트 쌓인 자기가 지갑 하드웨어는 베이직으로 알 거고 요 시간 이전에 쟤한테 미리 주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있어? 틀렸을 때가 문제가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디바이스 할 때 끝나기 좀 미리 던져놓으면 내가 다 끝나고 딱 트랜스퍼하면 얘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바로 잡아가겠구나 따라 있다. 엄청 빠르네. 그 나온 시기가 되게 빠른 것 같다고 느껴서. 그때는 이게 딜레이가 4만 기록 들어가 컨텍스트 스위치에서 들어와야 돼. 네. 디바이스만 바꾸면 정말 일찍 그 논문도 내가 인터럽트를 하다가 스판스 타임 디바이스 깨어나자마자 어디서가 아니라 다 왔네? 아, 그런 어프로치가 여기에다 적용된다면 거의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 어프로치가 지금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지. 왜냐면 이제 디바이스 좀 잘라지고 네. 넌 트리비얼이 4마이크로까지 왔어. 쟤네 컨텍스트 스위치 불러드리는데 얼마라고 아까 1.8? 네, 1.8조. 1.8 플러스 4마이크로면 그럼 넌 트리 네. 그러면 자기가 스탠퍼 할 때 중간 딱 지나자마자 딱 깨워버린대. 그러면 1.8 돼가지고 내가 있어라고 바로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폴링이지. 아 없네? 아직은 없는데? 플라이트 슬라이 얼리어 시점에 그래야지 완전히 풀리 다 없어져 기다리는 예, 근접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저 공간에서 인터럽트 기반의 스토리지 스택을 구현했을 때도 폴링과 한 600 나노 정도 차이로
네,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제를 하고 이 에올리아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올리아의 디자인의 오버뷰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아랫단에 커널에서 동작하는 에어 컨이라는 커널 모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저 공간 스토리지 스택들이 하는 것처럼 NVMe IOQ들을 유저 공간에 매핑해주고 뭐 레지스터 같은 것도 매핑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공간에 에오 드라이버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를 두고 그 아까 커널 모듈이 매핑해준 공간을 통해서 직접 디바이스와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일 시스템을 스케일러블하게 재설계하여서 얹은 구조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럼 이제 이 에오 드라이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어떻게 유저 공간에서 바로 받아서 핸들링을 했는가입니다. 네, 유저 공간에서 인터럽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것인데 커널 건너뛰고 바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텔 CPU에서 도입된 새로운 하드웨어 기능인 유저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저 인터럽트는 유저 공간에서 바로 인터럽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하드웨어 기능이고 최신 인텔 CPU 모델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어떻게 유저 인터럽트로 이제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인터럽트로 인식을 시켜서 그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공간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유저 인터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빠르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저 인터럽트의 동작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유저 인터럽트는 기본적으로 send UIPAI라는 새로 추가된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인터럽트를 보내게 됩니다. send UIPAI를 보내게 되면은 먼저 그 인터럽트가 전달될 코어에 UPID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PIR이라는 필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PIR이라는 필드에는 필드 자체는 비트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받을 인터럽트 벡터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 send UIPI로 보낸 인터럽트 벡터가 PIR 필드에 비트 하나가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실제 인터럽트가 가지 않았고 메모리 수정만 일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건데 그 경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수행되는 거라서 어떻게 블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저의 커널에서 해야 합니다. 네네. 아까 그 말씀드린 커널 모듈에서 이 작업들을 좀 해줍니다. 네, 커널 어드레스입니다. 여기 자체는 다 커널 어드레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그 비트를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코어에다가 인터럽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인터럽트는 여기 레지스터 보이는 UIMV 레지스터에 와 같은 인터럽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럼 인터럽트를 받는 CPU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은 이 인터럽트가 유저 인터럽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인터럽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에 적혀 있는 UIMB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아니요 이건 레지스터의 코어의 레지스터인 UI 레지스터 이름이 쟤네가 이름이 UIIR 네네 이게 이름입니다. 지금 적혀 있는 네네네 네 합의된다는 거지. 네네네 맞습니다. 높이 네 이건 하드웨어에서 하는 이름입니다. 하드 잡았다 유저 인터럽트면 여기 하드웨어 코어가 이렇게 딱 멈출 거 아니야. 네, 멈춰요. 그리고 지금 1년의 과정을 수행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 스위치를 해야 이게 어디서 인터럽트를 받느냐인 거죠. 그렇지. 그 인터럽트 받는 시점은 상관없고, 이게 나중에 핸들러 점프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그 유저 공간에 없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슈를 하는데, 그러면 핀이 켜지면 표현은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하던 걸 세이브고 모드 스위치를 해서 내가 모드 스위치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 네.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핀도 하드. 지금 순수 하드웨어 영역. 그럼 완전 지금 하드웨어 로직이야. 네네, 지금 하드웨어로 지금. 나 아까 지금 봤는데 지하에 주어가 뭐가 없지 않겠어?
인터럽트를 보내는 주체, 여기서 한번 일반 네, 지금 일반으로 협의에서 디바이스니까 원래 인터럽트를 보내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디바이스 인터럽트 내면은 원래는 이거가 있잖아. 그래서 유저 인터럽트로 바꿔야 되잖아. 얘가 직접 유저 인터럽트를 못 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가 그냥 보내는 인터럽트를 원래 커널 인터럽트 핸들러가 UI를 보낸다. 디바이스가 직접 UI를 보내서 디바이스의 그 인터럽트 벡터 번호를 저 UIMV 레지스터에 적힌 거랑 일치시킵니다. 일치시켜. 네, 아, 그래서 디바이스 보고 너 인터럽트를 그 번호로 써라라고 네네, 그게 맞습니다. 아, 그걸 설명드리려고 앞에 이렇게 그냥 이거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야 그게 이해가 돼서 UI가 네, 오늘 네네. 하드웨어가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서 지금 들어온 그 번호가 저 레지스터에 적힌 거랑 동일하면은 유저 인터럽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만약 이게 유저 인터럽트라는 게 판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원래 그 아까 PIR 필드에 업데이트해둔 그 값을 UIRR 레지스터에 복사를 해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 PIR 필드는 지워버립니다. 그 이후에 만약 유저 공간에 있었다면은 UI 핸들러로 점프를 해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유저 인터럽트 설명이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지금 이게 사실 포스티드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샌드 UIPI를 하면은 어떤 인터럽트 벡터를 받았는지를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할 때는 난 지금 저 메모리에 이 비트가 켜져 있구나. 이 비트를 복사해서 UIR을 레지스터로 옮기고 나중에 유저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지금 몇 번 인터럽트 벡터를 받은 거지를 판단할 때 저 레지스터의 값을 씁니다. 하나의 네, 맞습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한 용도입니다. 그때는 점퍼하지 않고 유저 그 링3로 바뀔 때까지 네네 그때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네, 그건 CPU가 네네 표 모델에 추가가 되는 네, 초과가 된 거, 전부. 얘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인 거죠. 그 핀 하나만 인식을 하니까. 보내는 신호잖아. 네, 야, 나 왔어. 단발. 네. 요 이면 요걸 이렇게 처리해. 요 인터럽트를 보내면 요걸 이렇게 처리해. 다르게 인코딩. 네네네, 됩니다.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벡터를 바꿀 수 있냐는 얘기 아니에요. 리퀘스트의 타입에 따라서 내가 다른 인터럽트 그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조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디바이스 날라오는 거는 그냥 이 네네. 인터럽트다. 그것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 이어나가면은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공간에서 처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인터럽트로 인식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하드웨어가 처음에 UIMV 레지스터 값과 지금 들어온 인터럽트 벡터 번호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두 값을 똑같이 두면은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인터럽트로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커널 개발자가 해줘야 하는 거. 네, 함부로 못 건드. 네, 그래서 디바이스가 만들어내는 인터럽트가 유저 인터럽트로 인식되게 만들면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PIR 필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복사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진 않으니 이 UIRR 필드에 뭐가 있어야 그 유저 인터럽트 핸들러로 점프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를 강제로 맞춰주기 위해서 유저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저 PIR 패드를 그 리턴 직전에 항상 뭔가 써놔야 합니다. 그런 식의 트릭을 이용해서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항상 유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최초 한 번은 켜놔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 디테일을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유저 인터럽트랑 디바이스 인터럽트가 같은 번호를 쓸 건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인 거잖아요. 이제 디바이스로부터 인터럽트가 오게 되면 NVMe Q에다가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 제 발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디테일은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을 많이 여기까지가 이제 저 드라이버에서 어떻게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저 인터럽트로 인식을 하게 해서 유저 공간에서 처리를 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어한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올리아에서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그런 신뢰되지 않는 그 유저에 의한 접근으로부터 이 파일 시스템과 디바이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트러스티드 엔티티를 유저 공간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커널이 하던 역할을 유저 공간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해당 그림에서는 유저 공간만 살펴보았을 때는 파일 시스템의 하위 부분과 그 드라이버 전체를 포함을 해서 트러스티드 엔티티라고 간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검증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인텔에서 만든 MPK라는 하드웨어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메모리 프로텍션 키라고 불리는 기술이고, 이 기술 자체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메모리 접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술입니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보시면은 어떤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할 권한이 4개의 비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read, write, 네, execute 권한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제약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PKRU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메모리들의 그룹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메모리 그룹 0번, 1번, 2번 뭐 이렇게 있다고 칠 때 그 그룹별로 각각, read, write, execute 권한을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 120번 페이지에 접근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20번 페이지에 접근을 하려는데 보니까 리드라이트 권한이 있고 그룹 제로에 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그 레지스터에는 그룹 제로에 리드 권한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리드 온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술이고, 네, 이 에올리아에서는 이 MPK 기술을 사용해서, 네, 그 언트러스티드 영역과 트러스티드 영역의 메모리 접근 가능 여부를 제한을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PK는 일반적 모든 메모리 KR가 네, 하드웨어 단에서 그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요런 그 보호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유저 공간에서 MPK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신뢰되는 영역과 신뢰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이미 많이 알려진 테크닉이라서 에올리아에서는 그저 이 기존에 알려진 방법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만 살펴보고 디테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PK 기술을 사용해서 언트러스티드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트러스티드 영역에 접근할 권한을 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네, 트러스티드 엔티티를 구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액세스가 나게 된다면은 일종의 시스템 콜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스템 콜을 타고 들어가면은 모드가 바뀌고 이제 권한을 얻은 채로 연산이 수행되고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API에 이제 접근을 하면은 그 루틴 엔트리에서 그 트러스티드 엔티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권한 상승이 일어났으니 네, 그 프리빌리지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하기 전에 다시 그 액세스를 뺏고 리턴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PKI 레지스터의 접근 권한을 수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트랜시티드 엔티티를 만든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에올리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효율적인 스케줄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 이제 드렸던 그 액티브 체킹 폴리시를 넣어주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에 새로 도입된 이제 scadXT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scadXT라는 프레임워크는 유저가 직접 커스텀 스케줄링 폴리시를 작성을 해서 이 BPF 기술을 통해 커널에 그 정책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네, 6.12 커널부터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네, 여기서 이 오른쪽 부분이 스케줄러 스테이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사실 이 스캐드 EXT를 사용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스케줄링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현재 내가 이 CPU를 리드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깨어 있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이 BPF 맵을 통해서 그 스케줄링 스테이트들을 다 얻어서 그걸 판단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 리눅스에서 스케줄링 디시전 포인트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O 인터럽트 같이 스레드를 깨울 때 스케줄링 디시전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인터럽트 핸들러로부터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유저 스페이스로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다시 리스케줄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모방을 하여서 에어리아에서는 IO 리퀘스트를 보낸 직후에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로부터 리턴 되기 전과 그리고 트러스티드 엔티티에서 리턴을 받기 그 직전에 이 시점을 스케줄링 디시전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 CPU를 이달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리눅스의 기본 스케줄 폴리시인 eBDF 폴리시를 유저 공간에서 BPF를 통해서 구현해서 넣어줬다고 합니다. 얼리스트 네네 네네 이게 이걸 왜 썼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리눅스의 기본 스케줄링 폴리시가 6.6인가부터 이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폴리시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유저 공간에 구현을 하면서 스케줄링 스테이트들을 다 얻어올 수 있게 eBPF 맵으로 그걸 끌어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링 디시전 포인트들에서 이 유저 트라이 에이드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현재 스케줄러의 스테이트를 확인했을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나 혼자인지 태스크가 나 혼자인지 만약 혼자라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걸리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는 식으로 되겠죠. 만약 두 개 이상이라면은 그 폴리시에 맞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지금 그 폴리시가 만약에 너 이제 CPU 반납해야 해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들을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액티브 체킹 폴리시를 에올리아에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버 위에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저자들의 이전 논문인 이전 파일 시스템 논문인데 거기에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일러블하고 포직스 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을 빌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전 워긴 트라이오라는 그런 파일 시스템의 키 인사이트를 그대로 들고 와서 설계를 했고 이 트라이오의 키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파일 시스템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메타데이터 자체가 변형되면은 파일 시스템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코어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억실러리 스테이트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억실러리 스테이트는 코어 스테이트로부터 다시 리빌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스케일러블한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코어 스테이트 같은 걸 먼저 보시면은 슈퍼블럭이나 블럭 비트맵, 아이노드 비트맵 등등의 변형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코어 스테이트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크게 두 개로 억실러리 스테이트는 파일 자체를 캐시하는 용도와 이제 디렉토리 캐시하는 용도로 디렉토리 캐시가 이 억실러리 스테이트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를 구분해 두게 되면은 락을 좀 더 파인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은 이 트리오에서는 이 에어 파일 시스템이 트리오와 좀 다른 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트리오에서는 그 메타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Trusted Verifier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레이지하게 정합성을 검증을 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이제 커널로 파일을 릴리징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만약에 이렇게 레이지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베리피케이션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업데이트가 다 날아간다는 문제점이 기존 그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 파일 시스템은 트러스티드 그 엔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 그냥 이거하게 인테그리티 체킹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커널 같은 트러스티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커널 파일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밸리데이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체킹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자들은 이 코렉티닉스를 검증하기 쉽고 그리고 레이지하게 했을 때 프로그레스를 이룰 수 있는 점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하게 체킹하기 때문에 있는 프로그레스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밸리데이션 자체가 이렇게 계속 모든 접근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더라도 이제 85 사이클 정도의 적은 비용이 들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에어릴리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실험인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1.8 바꿔. 네. 아까 IO 때 스케줄 무엇으로 아웃해야 되잖아.
네, 그 포인트가 첫 번째 네, 던지. 네네, 원래는 그냥 커널에서 던지고 나면 확 자버리는 네, 스케줄링 때 디시전 내릴 때, 이 친구 던졌네? 사이즈 큰 거 던졌네? 작은 거 던졌네? 그러면 바로 인터뷰 받는 즉시 바로 그냥 네. 사이즈 아니, 사이즈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내려된 디시전 두 가지 아니야? 내가 물려놨지면은 계속 네, 그거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코드가 전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돌고 있는 태스크가 나 말고도 더 있는지, 그리고 이 BDF VDF 에 의해서 지금 CPU를 내려놔야 할 타임이면 내려놓습니다. 그 두 개가 전부입니다. 네. 만약에 긴 거도 좀 긴 거 던지면은 그리고 나하고 지금 현재 코에 돌고 있는 애가 런큐 그러면 그대로 대기하게 됩니다. 그냥 CPU 웨이스팅 한다는 근데 거죠. 웨이스팅 한다는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고 네네 마지막 안 네 그런 네 사이즈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난저이 사실 왜 이 VDF에 내가 사이즈 킬로바이트니 아마이가를 소모할 거야 나의 버추얼 데드라인 이에 맞춰줘 그러니까 또의 네, 그 정도는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디바이스에 아무도 없을 때 던졌을 때 레스판스 오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니 그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실험 결과에서는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는 충분하게 여러 개 혼자 네, 여러 개 돌렸을 때, 혼자 돌렸을 때, 그리고 IO 크기를 작을 때랑 클 때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모든 케이스에 대해. 하면 아이도 핑크를 왜 있는 네, 어차피 안 불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에 이게 자세히 봐야 되게 이게 아이오 크기가 크잖아? 그럼 이게 별 효과가 네, 별로 안 불기. 아이오가 작아야지 뭐 이런 얘기야. 포션이 커져야 돼. 좀 약간 애매한 분석이 있긴 한데, 그걸 하려면 그런 오픈 처음에 부팅할 때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던져보고 마우팅할 때 던져보자. 그때 봐라. 처음에 쓰고 몇 개만 딱 던져보면은 평균 내버리면 왜냐면 내가 혼자 던지니까 네, 이런 덕분인데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이 옵테인 SSD를 썼다는데, 페인팅 저희 기업 회사에 우리 서버 어떻게 근데 어디가 있어요? 그 호텔 내가 샀구나. 내가 2016년에 17년에 후원한 거야. 맞아, 4기가짜리야. 이름이, 이제 나왔어요. 이름이 아기가. 회사 이름이 아기. 그 기가당 10만 원인가? 어, 걔는 꺼줘도 살리는 걸 거와 또 나왔어. 옵테인 SSD를 쓴 이유는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액세스 레이턴시가 짧기 때문에 이 에올리아라는 시스템의 가혹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 옵테인 SSD를 썼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싱글 스레드 상황에서 FIO 오커로드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네 개 다 작은 IO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네, 대체로 이제 SPDK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DK보다 좀 덜 나오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IO가 작기 때문에 인터럽트 처리 비용이 여기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폴리스 미니, 스몰 사이즈 이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는 게 지금 FIO 스레드 몇 개? 지금은 싱글 스레드 실험입니다. 네, 스킨 한 네네. 네, 그랬을 때에도 SPDK와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성능까지는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600 나노세컨드의 차이가 여기서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터럽트 처리. 처리. 네. 이게 이제 작은 그 IO 상황에서 8K까지의 작은 IO 상황에서를 보여주는 거고 재미있는 게 IO 크기가 커지면은 SPDK를 뛰어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결과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600 나노세컨드의 그 오버헤드는 어디 갔냐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저자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뭔가 메모리 얼라인 같은 데서 우리가 구현을 좀 더 잘해서 이제 이득을 본 것 같다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IO 크기가 커지면은 오히려 성능이 더 네, 지금 16, 64, 2메가까지 테스트한 거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좀 수상한데 SPK를 사용하기 훨씬 지금은 그 드라이버 레벨만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팔 시스템의 볼은 딱히 안 했을 겁니다. 드라이버에 그냥 바로 때리. 네,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드라이버가 에올리아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완전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디바이스에 쏘는 그런 실험. 지금 술 분위기. 뭐 설명은 메모리 온라인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써져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은 네, SPDK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스케일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퍼포먼스를 실험한 결과이고 워크로드는 마찬가지로 FIO로 실험했습니다. 달라질 때 취하는 거지. 네, 그래서 바로 되게 적어도 빨리빨리 너 돌아. 네, 이 파일 시스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에어 파일 시스템이 되게 스케일이 잘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이게 실제로 있는 워크로드가 아니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UFS라고 하는 유저 공간에 구현된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폴링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IPC를 보내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 IPC 코스트로 인해서 스케일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올리아가 좀 이득을 보려면은 사이즈가 작은 쪽에서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스케줄링 폴리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큰 데서는 트리오를 좀 잘 설계하는 효과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환경, 이제 매크로 벤치마크인데, 파일 벤치라고 하는 벤치마크에서 이제 웹 서버와 메일 서버를 각각 모방한 그런 워크로드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의 파일 사이즈로 나가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1메가라는 큰 파일을 쓰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에올리아의 그 파일 시스템과 UFS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메일 서버를 모방한 그 워크로드에서는 그 에버리지 파일 사이즈가 작은 것만큼 여기서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거기서 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준비한 내용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 그건 디바이스가 그걸 뭘로 바꿔? MSI X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 호스트 CPU에서 벡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거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디바이스 나오는 인터럽 요 벡터 넘버에다 아니요, 디바이스에 명령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운트 타임에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봤을 때는 인터럽트 벡터 번호를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호스트에서 그런 커널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태우고 주는 거야.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그런 핀을 지금 바꿨다는 얘기. 그게 가능한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바꿨는지 야넌안 핀으로 보내지 말고 7번 보내 이렇게. 네, 그쪽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핀은 맞는데 그거를 리졸브 할 때 여기서 오는 그 디바이스 다 유저 인터럽트가 오는 걸로 일단 조절하고. 제가 이제 이게 찾아보긴 했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이제 일단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3번 핀 말고 7번 핀으로 보내줘 이게 맞는 것 같죠. 리졸브 타임에 결정되는 게 네. 그러면 너 버추얼 머신 디바이스 네. 디바이스가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네. 게임은 디바이스에서 그 원래 운영체제한테 포즈한 IO RQ랑 요 메모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원래 그게 인텔이 그 규약한 디바이스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메모리를 서로 다른 버추얼 머신에 익스포즈하게 해놨던 말이야. 버추얼 머신마다 독립적으로 이제 막 이게 자기가 직접 소리 네. 그거는요. 나 번으로서 쟤는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제가 VM을 잘 몰라서 그런 의문이 들어. 커널에서 뭔가 그 값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런 거면 되지 않을까 싶긴 그건 정확하게 찾아봐야 네, 이게 잘 동작하는 세퀀셜 리드를 아주 잘하는 걸 보고. 네, 그러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거라. 이게 어디 경우에 되게 눈앞에 딱 보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CIDO 나오면 아주 의미가 있고. 그래,